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20세기 초 모더니즘 사조를 주도했던 거장들의 기능주의에 대한 각성이 시작된 독일 공작 연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초 유럽은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급격한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기능적으로 발전했지만 제품의 완성도와 세련미는 상당 부분 무시되면서 천편일률적인 디자인이 범람했습니다. 독일 역시 예외가 아니었고 공업기술의 발전에 비해 제품 디자인은 크게 뒤처져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 배경 속에서 1907년 헤르만 무테지우스를 중심으로 독일 공작 연맹이 창립됩니다. 이 단체는 예술가, 건축가, 산업가, 디자이너들이 연합해서 예술과 산업의 결합, 기계 생산과 공예의 조화를 통해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겸비한 제품을 만들어냄으로써 독일 산업 전반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윌리엄 모리스를 시작으로 한 미술 공예 운동이 그랬고 비엔나 분리파 등 많은 아르누보 운동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 역시 종합예술을 통해 디자이너의 질, 나아가 인간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들의 철학은 기능주의적 미학을 바탕으로 했는데 형태는 기능을 따른다는 모더니즘의 원칙에 가까웠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수공예를 여전히 존중했다는 점에서 이전의 운동들의 연장선에 있었지만 명확히 기계 생산의 효율과 기술적 진보를 옹호했다는 점에서 근대적 요소가 매우 강했던 움직임이었습니다. 독일 공작연맹은 초기부터 독일 문화예술계의 중요 인물들, 특히 우리가 익히 들어본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는데 대표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헤르만 무테지우스는 연맹의 창립자이자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 사람이었는데 그는 영국의 미술공예 운동에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는 1896년부터 1903년까지 런던 주재 독일 대사관에서 무관으로 근무할 당시의 경험에 기초해서 모두 3권으로 된 영국의 건축이라는 저서를 쓰게 되는데 1권에서는 11세기부터 당시까지 영국 건축의 발전을 추적하고 2권에서는 영국 시골주택의 구조와 배치, 문화적 맥락에 대해서 다루고 3권에서는 실내 디자인과 미술공예 운동에 이르는 혁신에 대해서 기술했습니다. 1904년부터 5년 사이에 처음 출판된 이 책에서 그는 현대 건축의 합리성과 기능성에 대해서 역설하고 독일에서의 디자인 개혁을 주장했는데 이 책은 당시 근대 건축가들에게 바이블 같은 책이었습니다. 또 산업의 양식이라는 저서는 연맹의 철학을 집대성한 책으로 꼽힙니다. 그는 표준화, 질서, 기능성을 중시했고 산업 생산과 예술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체계를 공작 연맹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했습니다. 다음으로 현대 디자인, 특히 산업 디자인의 선구자로 불리는 페터 베렌스입니다. 그는 독일의 전통적인 가전업체인 아에게의 전속 디자이너로 활동하면서 오늘날과 같은 통합적 브랜드 디자인의 개념을 정립한 인물입니다. 그의 작품은 건축, 제품, 그래픽 전반에 걸쳐 있고 이후 바우하우스의 창립자인 발터 그로피우스와 미스 반데어 로헤의 스승 역할을 했습니다. 한편 리하르트 리머슈미트는 가구 디자인과 실내 장식에서 수공예적 감수성과 기계 생산으로 대표되는 산업 디자인 사이에서 이 둘을 조화시키는 디자인을 추구했습니다. 특히 그의 가구 디자인들은 기능적 요소를 장식으로 접목한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것이 그의 디자인 철학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겐트슈틸 디자이너 앙리 반데벨데 역시 이 연맹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벨기에 출신으로 유럽 전역에서 활동하며 예술과 산업의 융합을 실천한 그는 이후 바우하우스의 모태가 되는 바이마르 예술학교의 교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는 개별 창작자의 미적 자율성을 중시하는 철학으로 앞서 말한 무테지우스의 표준화, 규격화 주장과 충돌하기도 했는데 이는 오히려 연맹의 다양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독일 공작연맹은 창립 이래
독일 디자인 문화를 개혁하고자 했는데 그들의 주요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예술가와 산업체 사이의 협업을 장려해서 상품 디자인의 질을 높이고 대중이 양질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또 전시회 개최 및 교육 활동도 펼쳤는데 1914년 쾰른에서 열린 전시는 연맹의 활동이 정점에 이른 사례였습니다. 또 간행물, 강연, 워크숍 등을 통해서 디자인 교육의 중요성을 확산시켰습니다. 이 연맹의 활동 중에서 근대적인 의미를 가지며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표준화와 양식 통일을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즉 제품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작업이 추진되었는데 이는 오늘날까지 독일 산업 디자인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순한 시각적 아름다움을 넘어 디자인이 인간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서 사회적으로 디자인 의식이 고취되는데 영향을 주었는데 이는 이후 굿 디자인이라는 개념의 기초가 되기도 했습니다. 주요 인물들의 작품을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예게의 전속 디자이너였던 페터 베렌스는 아예게를 위해서 전기 전등, 탁상 전등, 전기 주전자 등 다양한 산업 제품의 디자인을 총괄하면서 근대 이후 독일은 물론 서구의 가전 디자인의 선구적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산업 건축의 걸작으로 꼽히는 아예게 터빈홀은 1909년 베를린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100m 길이의 거대한 철골 구조에 15m 높이의 유리창들의 적용으로 기능성과 미학이 결합된 대표적인 근대 산업 건축물입니다. 거대한 프레임과 삼각형의 박공 지붕, 그리고 리듬감 있는 세로 기둥들은 산업 건축임에도 성당과 같은 고전적 장엄함을 보여줍니다. 즉 건축을 통해 기술의 힘과 시대 정신을 표현하면서도 건축이 가져야 하는 미적 요소를 함께 구현함으로써 이후 모더니즘 건축의 기본 틀이 되었습니다. 리하르트 리머슈미트의 가구들입니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디자인은 정제된 장식과 구조적 기능미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는 기계 생산에 적합한 디자인 개발을 위해서 기계공예라는 개념을 도입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아르누보라 불리는 유겐투슈틸의 디자이너이기도 했던 앙리 반데벨데는 다양한 의자 디자인에서 간결하면서도 기능과 연계된 곡선을 보여줍니다. 즉 최소한의 간결하고 과장되지 않은 곡선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가구 디자인과 차별화했는데 사용된 곡선은 장식적이면서도 구조적 안정성을 더하는 등 기능을 부여하는 식입니다. 이런 점에서 그의 디자인은 아르누보적 유산을 계승하면서도 이 연맹의 기능주의적 방향성과 접점을 만들었던 것으로 아르누보와 모더니즘의 과도기를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독일 공장연맹은 1914년 쾰른에서 대규모 전시를 개최합니다. 이 전시는 제품 전시에 머물지 않고 하나의 통합된 문화적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따라서 건축부터 가구, 인테리어, 그래픽까지 일관된 디자인 철학이 소개되었습니다. 특히 당시 사용된 포스터는 이 연맹의 철학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포스터는 달리는 말 위에 횃불을 든 인물이 앉아 있는데 그 횃불은 말이 달리는 방향과 반대로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저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말은 진보와 힘, 앞으로 나아가는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즉 연맹이 추구한 산업화, 기계 생산, 현대 디자인으로의 진보적 전환을 의미합니다. 반면 횃불이 반대 방향으로 휘날리는 것은 이 진보가 속도나 기술 발전만이 아니라 수공예적 전통, 문화적 가치를 되새기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즉 연맹이 강조한 기계 시대에도 인간성과 문화의 불씨를 꺼트려서는 안 된다는 철학이 이미지로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포스터는 그 자체로 연맹의 선언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불행하게도 이 전시는 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갑작스럽게 중단되었고 연맹의 활동도 이후 침체기를 겪게 됩니다.
연맹 내부에서는 디자인의 표준화와 개별 창작자의 자율성이라는 철학 사이에서 이견이 있었고, 이는 1914년 쾰른 총회에서 표면화됩니다. 우선 무테지우스는 형식의 표준화를 통해서 산업의 효율성과 디자인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되는 제품이 일정한 질과 양식을 유지하려면 디자인의 규칙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산업 효율성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양식적 질서를 통해서 국민 전체의 미적 감수성을 끌어올린다는 목적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반데벨데는 형식의 자유를 옹호하면서 창조적 개성의 중요성을 주장했는데, 이것은 개별 작가의 창조성과 창작의 자유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표준화는 결국 획일화된 디자인을 낳을 것이고, 인간의 감성과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을 억누를 것이라고 보았던 겁니다. 총회에서의 논쟁 끝에 연맹은 두 입장을 모두 존중하는 형태의 절충안을 채택합니다. 즉, 형식의 표준화는 권장하되 이를 강제하거나 예술가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식의 결론이었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한 조직 내부에서의 미학적 견해에 대한 갈등이 아니라 산업화 속에서 예술가의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가라는 철학적 논쟁이었고, 이것은 20세기 디자인 전반의 기본 문제, 즉 기계시대에 예술은 어떻게 존재해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었으며, 이후 오늘날까지도 이어지는 기능주의와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이라는 두 흐름의 균형점 형성에 기여한 매우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 논쟁이 연맹 해체의 원인이라고 설명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연맹은 1차 대전으로 인한 활동 위축과 이후 권력을 잡은 나치당의 탄압 등 외부적 요인으로 인해 해체되었습니다. 1930년대 들어 나치가 정권을 잡은 이후 연맹은 사상검열, 정치적 통제, 국가 지도부에 개입을 받았는데, 그들이 추구한 기능 중심의 간결한 디자인은 퇴폐 예술로 낙인 찍혔고, 몇몇 주요 인사들은 추방당하거나 예술활동이 금지당하는 등 활동이 급격히 무력화되면서 1938년 공식적으로 해산되고 맙니다. 여기서 무테지우스가 주장한 문화민족주의가 독일 민족문화를 고양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얼핏 나치의 이데올로기와 공통분모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테지우스의 생각은 산업화로 인한 문화 해체에 맞서서 독일적인 것을 지키고자 하는 정체성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디자인을 통해서 민족의 영혼과 가치를 보존하자는 주장이 나치에 의해서 이용당한 측면도 있지만, 그것은 문화적 보존과 계몽주의에 가까웠던 것이었습니다. 즉, 전체주의, 인종주의에 기반한 나치의 이데올로기와는 달리 계몽적이고 윤리적인 문화개혁에 초점을 둔 것이었고, 또 소속 예술가 대부분이 나치에 반대하는 입장에 섰기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것입니다. 독일 공장 연맹은 독일식 아르누보인 유겐트 슈틸에서 모더니즘으로 대표되는 바우하우스로 넘어가는 시기에 산업화 시대의 문화적 혼란을 극복하고 기능성과 미적 질서를 회복하고자 했던 개혁운동이었습니다. 이들은 바우하우스의 이념적, 조직적 토대를 제공한 선구적 단체였으며, 그 실험과 철학은 바이마르 예술학교 바우하우스, 울름 예술디자인대학교로 이어지는 교육운동과 오늘날의 산업디자인 전반에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길었던 아르누보에 대한 탐구를 마치고 이제 모더니즘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우리가 새겨두어야 할 것은, 디자인은 단순한 기능이나 형태가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자 그 시대의 문화적 표현이라는 점입니다. 앞서 살펴본 1914년 쾰른 총회에서의 논쟁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도저도 아닌 애매한 결론으로 끝낼 논쟁은
소모적이었다고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예술가의 역할을 두고 주장이 대립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논쟁이었으며, 이는 AI 시대의 예술가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 논쟁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삶과 올바른 문화의 방향성을 위해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이었습니다. 논쟁을 피하거나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는 전체주의, 다시 말해 파시즘이 지배하는 사회의 다름 아닙니다. 민주주의 사회는 논쟁이 끊이지 않는 법이고, 그래서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것입니다. 물론 논쟁의 여지가 없는 것도 있습니다. 불법적인 계엄은 내란이며 군사 반란이라는 점, 이를 옹호하는 것은 파시즘에 찬동하는 것이라는 점,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행위는 무자비하게 단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편 이를 두고 양쪽 모두 나쁘다, 양쪽 모두 그럴 수 있다 라는 식의 양비론과 양시론을 펼치는 것은 마치 관대한 태도인 듯 보이지만 논쟁을 부정하면서 악의 편에 서는 매우 교활한 태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는 모더니즘에 대해서 차근차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